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인생이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 나가길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삶, 소소한 행복이면 충분하다 생각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그 평범이라는 단어조차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정말이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제가 시댁에 가면 늘 신경이 잔뜩 곤두섰어요. 다혈질인 시어머니와 개념 없이 구는 시누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만약 남편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제 편이 되어 주었다면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참고 억지로 이어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두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마련한 집을 자기 여동생에게 통째로 넘기려 하질 않나, 몰래 시댁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질 않나, 심지어 그 와중에 외도까지 저질렀어요. 그러니 저는 제가 지금껏 걸어온 인생이 너무도 아까워서 절대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순간의 실수라며 만났던 상간녀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 전 남편의 최후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굳이 직접 복수하려 애쓰지 않아도 인생이 알아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제 지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 남자였어요. 그 여동생은 나이 차이가 제법 나서 그런지 철이 없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귀엽고 예쁜 아이였어요. 남편과 연애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집안 형편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도 그다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에 애초에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얼마 후에 막상 결혼 얘기가 나오자 그 집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여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양가 부모님들의 지원 없이 결혼하기로 했죠. 그냥 도움받지 말고 우리 가진 걸로 시작해보자. 미안해. 우리 집안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신혼집도 해오는 건데. 요즘 그런 게 어딨어. 다들 형편대로 시작하는 거지. 솔직히 저는 남편이 집을 해오길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부담하는 것보다는 함께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웬만한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남편 한 사람에게만 부담하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렇게 조금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는 열심히 결혼 준비를 했고 얼마 후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16평짜리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던 낡은 아파트였어요. 게다가 전세도 아닌 월세였지만 신혼의 설렘으로 가득 찬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사를 해야 했고 급하게 알아본 빌라로 또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전세 사기 뉴스도 많았고 집주인이랑 연락도 잘 안 되는 바람에 남편도 저도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마음 놓고 살 수 없겠다 싶어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부동산에 다시 집을 내놓았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또 이사를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자마자 자리가 잡히기도 전에 몇 번의 이사를 반복하며 깨달았습니다. 집이 없는 서러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다행히 금전적인 손해가 크진 않았지만 그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애초에 혼수로 비싼 가구를 들이지도 않았는데 자꾸 여기저기 옮기다 보니 하나 둘씩 망가졌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정리의 달인이 되었고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여보, 이것도 버리자. 그건 그냥 두지. 아깝잖아. 이거 우리 충동구매로 사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잖아. 솔직히 집에 있는지도 몰랐지? 그렇긴 하네. 좁은 집에서는 짐도 함께 살아야 하기에 쓸모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신혼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직장이 있고 둘 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여겼지요. 하지만 단 하나, 시댁과의 관계만큼은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부족해서 제 성격이 모난 곳이 있어서 시어머니와 가까워지지 못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본 시어머니는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쌍욕까지 하며 감정을 쏟아내는 분이었죠. 문제는 그분이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감정을 전부 저에게 쏟아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화를 내고 심지어는 본인 아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저에겐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야, 너는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을 시켜? 어머님, 저희 맞벌이 하잖아요. 저도 일하고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거짓말 마라. 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네 편을 들게 만드냐? 글로 다 옮겨 적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 어머님께 듣는 욕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어머니를 말리려 했었지만 그런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머님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저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어머님의 그런 불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이었어요. 그는 늘 저에게 미안해했고 중간에서 조율하려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어머님이 울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전화를 하면 결국엔 저보다 어머님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점점 무뎌졌습니다. 상처받고 눈물 흘리던 내성적인 제가 이제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각자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균형을 맞추게 되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요. 저희는 월세에서 시작해 전세로 또 다른 전세로 그렇게 이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남 한강뷰처럼 근사한 집은 아니더라도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우리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꿈이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방 근무를 가게 되었단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대충 3년 정도 예상하래. 3년 금방이지 뭐. 그래도 자기랑 떨어져 지낼 줄은 몰랐어.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남편과 함께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3년만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 견디자고 약속했죠. 그렇게 주말 부부가 되어 평일에는 각자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주말이 되면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남편의 사택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서로 바빠 주말에 얼굴을 못 보는 날이면 아쉽긴 했지만 그런 생활도 어느새 익숙해지더라고요. 저희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 역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주식도 다른 투자하는 법도 몰랐고 사실 돈을 모두 잃을까 겁도 나서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저축, 그것만이 저희 유일한 재테크 전략이었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데 저축만으로 따라잡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을 각오로 어떻게든 돈을 모아보자 마음먹었어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매년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가족끼리 캠핑도 가고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봐야 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연봉이 오르면 무조건 적금을 하나 더 들었어요. 하나 둘 만기되는 통장이 늘어날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스트레스 풀 곳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들지 않는 저만의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집 앞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 등 돈을 안 써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 전과 소비 습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필품은 아껴 쓰고 옷이나 화장품도 최소한만 구입했죠. 가방은 많아도 결국 드는 건 한두 개고 신발도 출근용 하나, 러닝화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절약하다 보니 매달 저축 금액이 늘어났고 통장 속 숫자가 커질수록 희망도 커져갔어요. 누군가는 제게 그렇게까지 아끼며 살아야 하냐고 묻겠지만 저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참고 버텼더니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해주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여전히 지방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엔 3년이면 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1년만 더 또 2, 3년만 더 그렇게 연장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했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호봉이 빠르게 오르고 회사에서도 고생하는 걸 알아주었기 때문에 대우는 점점 좋아졌어요.
나름 연봉도 괜찮고 상여금도 잘 나오는 자리였기에 이직보다는 그냥 몇 년만 더 버텨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서울로 자주 올라왔고 평일에는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하며 살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에는 남편이 몰래 집에 찾아와서 저녁상을 차려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깜짝이야, 당신 언제 왔어? 오늘 낮에 도착했지. 회사에 반차 썼어. 자기 놀라게 하려고. 진짜 완전 감동이야. 그날은 오랜만에 연애 시절처럼 저녁을 먹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손을 잡은 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몇 년이 지나서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으니 확실히 사람이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좋은 날도 있었지만 남편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 저는 다시 혼자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없는 동안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명절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했지만요. 그때마다 어머님은 아들이 혼자 살며 고생한다고 눈물을 흘리셨고 신우는 곁에서 얄미운 소리를 덧붙였습니다. 가만 보면 언니는 무슨 복이 있어서 우리 오빠 같은 착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편하게 살까? 오빠는 월급 꼬박꼬박 주고 언니는 혼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여전히 뻔뻔한 소리였지만 결혼 생활하는 동안 하도 들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음해하려 해도 남편은 늘 제 편이었고 저는 제 인생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고 8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은 끝에 드디어 우리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대출 없이 저희 힘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집을 계약하던 날 남편도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33평의 아파트였고 방이 3개, 욕실이 2개, 그리고 넓은 거실과 주방까지 있었죠.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도 아직 안 믿겨.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사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은 고마웠는지 오는 길에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장모님께 감사하다고 했어. 이번 집 마련할 때 도움 없이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또 도움받았네. 사실 집을 전부 저희가 모은 돈으로 산 건 아니었고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는 대신 결국 친정에서 채워주셨습니다. 결혼할 때 아무 도움도 못 줬다며 이번만큼은 도와주고 싶다고 말이죠. 그 말이 제게는 얼마나 뭉클하던지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버텨내길 참 잘했다 싶어요. 모든 것이 힘겨웠던 날들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이라는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다시 들려온 기쁜 소식은 남편이 드디어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직 1년 더 남은 거 아니야? 나도 내년까지는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잘 됐다. 이번 가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당신이 혼자 고생한 만큼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남편은 그날 저녁 기차를 타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대부분 처리해 주겠지만 짐 정리는 제 몫이었죠. 망가진 가구는 다 버리고 이번엔 내 집에 들어가는 만큼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가구로 새로 장만할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가구점도 다니고 가전제품도 하나씩 둘러봤어요. 처음 결혼을 준비하던 그때처럼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사 당일 남편은 없었지만 좋은 이사업체를 만나서 짐은 순조롭게 옮겨졌어요.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오니 짐도 더 깔끔하게 정리됐고 청소는 좀 힘들어도 넓은 공간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받기 싫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새 집으로 이사 잘했어요? 뭐 그럭저럭요. 근데 언니, 그 집 관리비는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뜬금없는 질문에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신우는 참 어이없는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언니, 아직 이야기 못 들었구나? 그 집 말이에요. 오빠가 우리 신혼집으로 쓰라고 준다 했어요. 너무 잘 됐죠? 뭐라고요? 제 집을요? 오빠가 엄마 모시고 살기로 했고 어차피 언니는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집이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난 언니가 허락한 줄 알고 전화해 본 건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집을 결혼하는 동생 부부에게 준다고 했다는 말이었죠. 그건 제겐 충격을 넘어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신우는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결혼 준비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그쪽도 신혼집을 구해 들어갈 여유가 안 되니 대출을 받는 대신 저희 집을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어이없는 제안에 동의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우의 전화를 끊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건 전화 통화로 이야기하고 끝낼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바로 차를 끌고 남편이 머무는 지방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사택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거기에 남편은 없었어요. 그의 방안과 그의 책상 어딜 봐도 흔적이 없었죠. 그런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벨소리.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그 폰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자와 다정히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 휴대폰 메인 화면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바로 감이 왔습니다. 이 사람 여기에 다른 여자가 있구나? 지금 내가 따지러 온 문제는 집 때문이었는데 남편은 그보다 더 큰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계속 뒤져보니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미 깊은 사이로 발전해 있더군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에 대한 배신이 문제였어요. 그때 사택의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서 나는 소리에 나가보니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보,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두 사람이 아주 다정하게 들어오네. 여기서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회사 직원이야. 같이 이 지방 근무하는 처지에 같이 저녁이나 먹고 그런 거야. 누가 물어봤어? 그리고 너는 어디가? 내가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나가는 거야? 됐어. 어차피 나는 바로 갈 테니까 둘이 하던 거 계속해. 제가 차키를 들고 나가자 남편은 따라오지 못했고 상간녀는 제 뒤를 따라와 말했습니다.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난 그쪽이랑 할 말 없어. 너네 둘 다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두면 뭘 어쩔 건데요? 정말 그 자리에서 상간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고 현관 앞에 앉아 주저앉았을 때야 겨우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이 집으로 따라왔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내가 너 몰래 서울에서 다른 남자랑 그러고 살았다고 생각해봐. 너는 용서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어차피 걔랑은 얼마 안 됐어. 안 걸렸더라도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다니까. 이제 서울 올라가게 되니까 금방 끝내려고 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럴 거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손이 너무 떨려서 손바닥으로 남편의 뺨조차 때릴 수 없었지만 눈에 들어온 식탁 위에 플라스틱 쟁반을 들어서 남편의 머리를 때려버렸습니다. 툭! 쟁반이 반으로 쪼개졌고 남편은 제게 맞고도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럼 우리 집 얘기는 뭐야? 당신 동생한테 준다고?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게 제정신이야? 그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어. 엄마랑 네 사이가 어떤지 아니까 내가 중간에서 잘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 네가 중간에서 잘한다고? 내가 네 와이프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이 집을 지난 8년간의 내 고생을 그렇게 쉽게 넘겨? 남편은 말끝을 흐렸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나 이번 일은 절대 용서 못해. 바로 이혼이야. 내가 단호히 말하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게 그거면 그렇게 하자. 도장 찍을게. 그런데 부탁이 하나만 있어. 적어도 우리 회사엔 제발 소문나지 않게 해줘. 그리고 우리 집에도 아무 말 말아줘. 응? 제발. 그 와중에도 자기 체면 걱정을 하던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기 엄마와 여동생에게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며 애원하듯 말했죠.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그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행복을 꿈꾸며 힘들어도 참아왔던 결혼 생활이 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했고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거실에 나가니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아무 말도 없이 세수하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애원해도 저는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집을 나섰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눈은 밤새 울어 퉁퉁 부었고 옆자리 동기가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채고 걱정해줬습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 친구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줬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외도와 집 문제,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와, 네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아직 충격에서 못 벗어났어. 하지만 그때도 저는 이혼을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은 떠난 상태였으니까요. 단지 조용히 도장 찍고 끝내기엔 너무 억울했을 뿐입니다. 도둑처럼 뒤에서 저 몰래 집을 신우에게 넘기려 한 것도 나 몰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그 모든 게 하나로 엉겨서 가만히 나만 당하고 끝낼 순 없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지하 주차장에 있는 남편 차에서 꺼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웃고 떠들며 노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집으로 다시 올라오니 남편은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이제 퇴근하나 보네. 아직 안 내려갔네. 내가 지금 어떻게 가? 우리 아직 얘기 끝난 거 아니잖아. 혹시 너 우리 집엔 말 안 했지? 했으면 지금쯤 난 당신 엄마한테 머리채 잡혔겠지. 그제서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말만 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각서라도 써. 재산 포기 각서.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잠시 고민 끝에 결국 방으로 들어가 종이 한 장을 꺼내더군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그 각서를 들고 변호사 공증을 받았고 집을 공동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했어요.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된 거 맞지? 앞으로 나 건드리지 마. 나도 그럼 아무 말 안 해. 알았어. 며칠 뒤 우리는 합의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어차피 이제는 나눌 재산도 없었기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려던 찰나 오히려 상간녀가 저를 역으로 먼저 고소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이유는 협박과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지방사택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으로 되었고 회사의 불륜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걸 제가 퍼뜨렸다고 주장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는 받을 거 다 받고 무슨 짓이야? 당신이 우리 사이 오해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니 회사에 소문을 내?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웃긴 건 전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인정했고 상간녀는 끝까지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니었다고 우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써준 각서를 증거로 내밀며 정식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차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기에 소송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상간녀보다 더 웃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너 우리 회사에 알리지 않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각서까지 썼는데. 나 지금 얼굴 들고 회사 다니지도 못한다고. 그럼 그쪽에서 날 고소하지 말든가. 내가 건드리지 말랬잖아. 그 여자가 먼저 날 고소했어. 그럼 나도 맞대응해야지. 그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던 전 남편은 결국 재산분할 청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따위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줄 알아? 집 절반은 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문자를 보는 순간 화가 나기보단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어째 하는 짓이 상간녀와 똑같아 보였어요. 둘이 어쩜 그렇게도 닮았을까? 저 사람들이 바로 천생연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물론 일반적인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분명 이혼을 전제로 한 정식 합의문이었고 이혼 전문 변호사 앞에서 합의 이혼을 할 것이라 밝힌 채 공증을 받았어요. 양측이 명확히 동의한 바 있었기에 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남편은 법정에서 구질구질하게 말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제가 협박과 폭행 때문에 강제로 그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는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라고요. 전 남편은 법정에서 그렇게 외쳤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근거도 설득력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법원은 그 각서를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했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가 욕심냈던 집도 소중한 저희 공간도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상간녀 소송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상간녀는 뻔뻔하게 그땐 이미 헤어진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헤어졌든 아니든 가정을 파탄낸 책임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행동했고 저는 이미 그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덕분에 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너무나도 쉽게 위자료 판결이 났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상간녀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죠. 판결 후 제 변호사님은 마지막 재판정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던 제 속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겨우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따로 했어요. 그 사람은 화를 내며 말했죠.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재산도 전부 너가 다 가져갔는데 이젠 위자료까지 줘야 돼? 그러게, 그럼 딴 여자 만나기 전에 나랑 먼저 끝냈어야지. 네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 나라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은 일이야. 그걸 겨우 이런 푼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네가 져야 할 책임이니까 달게 받아. 그에게는 그 여자가 남았겠죠. 그리고 저에겐 혼자라는 자유와 평화가 남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송은 모두 제가 이겼어요. 집도 지킬 수 있었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다시 세우듯 살아갔습니다. 회사는 조용했고 몇몇 동료들은 제 상황을 알고 배려해 주더라고요.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야. 김대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잘했어. 속 시원하다. 그 말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소송으로 몇 달을 보낸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우였어요. 뭐예요? 내가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왜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전 시댁은 아직 저희 부부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우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오빠가 술 취해서 우리 집 앞에서 자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쪽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다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어요. 야, 너희들 이혼했니? 네, 그걸 이제야 아셨어요? 누가 그딴 이혼 허락했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 인생을 망치다뇨. 바람핀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그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시든 이젠 제가 알 바 아니에요. 그날 밤 전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냈다며 신혼집이 어쩌니 그 집은 원래 자기네 거라느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거짓이고 억지를 부렸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혼자 살면서 우리 아들 망하게 하니 좋냐? 그러게요. 그럼 그 아드님이 그런 짓은 안 하셨어야죠. 시어머니는 끝내 현관 앞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질렀고 신우는 결혼해도 살 집이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아무리 돌아가라 해도 들어먹지 않으니 결국 경찰이 출동했어요. 제가 아니라 아래층에서 소음 신고를 했던 거죠. 경찰 2명이 도착했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마음이 시원하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상간녀에게 정리하자고 했더니 그녀가 몰래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비싼 예물 시계와 남편의 금 목걸이, 현금까지 몽땅 훔쳐 달아났다 하더라고요. 이미 두 사람 모두 회사에 퍼진 소문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된 상황에서 돈이 궁해버린 일 같았어요. 그 충격에 전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어 시댁으로 향했고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걸 신우가 발견했던 거죠. 저에겐 화풀이하러 왔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 사람들과는 다시 마주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때문에 나 요즘 죄악한 2교대 공장 다닌다. 연봉도 얼마 안 돼. 그게 왜 나 때문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대체 몇 년을 만났지? 그래도 가끔은 나 생각나지 않아? 전혀 당신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 살기도 바쁜데. 너 혹시 남자 생긴 거야? 전화도 잘 안 받고?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나한테 다시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너 얼마 전에 담배 피며 내 집 앞에 있었지? 또 내 눈에 띄면 그때는 바로 경찰서야. 매몰찬 제 말에 전 남편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똑똑히 알았겠죠. 제가 더는 그에게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저는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엔 실패처럼 느껴져 괴로웠지만 그건 제 의지로 끝난 결혼이 아니었기에 더욱 슬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슬픔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하루를 온전히 제 것으로 채우며 살고 있어요. 친정에 자주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퇴근 후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습니다. 체력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에서 내 몸 하나 잘 챙기는 게 결국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젠간 다시 사랑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누군가와 인연이 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저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요. 나를 지키고 나를 믿고 나답게 사는 것. 그것만이 앞으로의 제 인생을 후회 없이 만드는 길이라 믿습니다.